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는 다들 잘 하셨어요? 수행평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여러분들 학교가 거의 한 2주 정도 지금 진도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진도 나간 것도 사실 장문지문 2개밖에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거 수능특강 독서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당연히 조금 난이도가 이제 학생들 그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조절되는 부분은 이제 독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수능특강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풀기에는 좋지 않은 지문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수능특강 지문들이.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특강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저 자신들의 배경지식 쌓기용, 어쨌든 연계로서 이제 그것과 같은 그 소재의 다른 글이 등장하다 보니까 배경지식 쌓기용으로 학생들이 수능특강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수능특강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뭐 달달달 공부를 하겠다라는 개념은 사실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뭐 수능특강 제책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서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자료 하나 가져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내용과는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진도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자, 자료 받읍시다. 그렇죠? 아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진도를 나갈지도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죠? 신이 아닌 이상은 미래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다 잡아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기출 지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부러 너무 높으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독서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같은 걸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드디어 평가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많이 떨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떨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떨면 안 됩니다. 오늘 요즘 가끔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도 조금씩 보는데, 수학에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승재 선생님, 그죠? 그분이 학생들 동기부여 영상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떨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능력이 훨씬 더 줄어든다. 실제로 선생님도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지나친 긴장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70%밖에 발휘를 못하게 하지만 적당한 긴장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120%까지 발휘를 하게 해줘요. 알겠죠? 그러면 지나친 긴장과 적당한 긴장의 차이는 뭐냐? 지나친 긴장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에게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게 만드는 이런 긴장은 지나친 긴장이에요. 그런데 뭔가 약간 긴장은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적당한 긴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 팩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준비가 애매하면 더 긴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능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해서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 사회문화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글에서는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혹은 이러이러한 게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장은 지금 약간 두 개,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정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과두제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재벌 3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치? 여러분들은 항상 재벌 3세 나오는 드라마 하면은 어머 백마탄 왕자님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드라마들의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은 막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막 그 기업의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주총회를 열고 뭐 다 하기는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서 다 의사가 결정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이사진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 사람들 의견만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과두제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과두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서오세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모든 주주가 자, 그거 가져가면 됩니다. 자, 모든 주주가 그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과두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적인 경영은 다른 말로 공동체적인 경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에서 얘기했었던 뭡니까? 과두제와는 상반되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한다. 자, 이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은 바로 뭐다? 모두 이제 경영진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을 통해서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소규모일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를 하고, 그렇죠? 손들고 투표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한 5천만 된다고 하는데 이 5천만 명을 다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기업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거죠. 공동체적 경영, 말은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업을 운영을 하기에는 뭡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런 유행하는 거 보면은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어느 순간 두쪽후가 유행하더니 갑자기 버터떡이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봄동 비빔밥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
의사결정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경영에서 이제 바로 뭐다?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과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바로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과두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두제와 이제 상반되는 경험으로서 바로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상호 협력관계, 그 다음에 균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때 이 공동체적 경영의 장점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모든 경영진은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중요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 결정을 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과두제의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다양성도 증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게 된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단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한 번 더 과두제적 경영을 더 자세하게 기업에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가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장점 첫 번째, 그렇죠? 장점 첫 번째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기업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이에 맞춰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두제적 경영은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유리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잘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뭐가 있어요? 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쪽 수원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탄 쪽이죠. 동탄이랑 평택에서 가장 이제 삼성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사업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에 뛰어들 때는 다들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 다들 정말로 미친 짓이다, 자살행위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몇 조, 몇십 조의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산업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AI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이제 흑자를 내게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도제적 경영이 안 되었다면은 만약에 주주들이 그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그걸 통해서만 무조건 다 했었다면 과연 삼성이 반도체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주주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장에 받는 이익, 당장에 받는 배당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지 기업이 나중에 더 크고 이런 거는 특히나 삼성같이 이미 대기업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사실 주주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제적 경영은 오히려 기업이 첨단 핵심 기술 개발을 한다는 데에서는 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더 처음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화 제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위기 상황의 대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과도제적 경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그렇죠?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그렇죠?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이러한 경영 구조를 바로 우리는 과도제적 경영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과도제적 경영의 장점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전문성 플러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을 인해서 어떻게? 바로 안정적인, 그렇죠? 경영권이 확보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바로 기업 전략의 장기적 수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에? 바로 첨단 기술 분야에 유리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로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그렇죠? 대부분 기업들이 바로 혈연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을 하게 되죠.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지만 삼성 계열사인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여동생인 이부진 회장이 운영을 하고, 그렇죠? 보통 가족 경영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런 경영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운영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문 경영진들을 데리고 와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도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장점이 제시됐으면 이제부터는 단점도 우리가 제시된다는 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죠? 단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소수의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뭐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의 이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 도요타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요타 회사에서 그 일본 국가에서 시험을 받는 그 자동차는 자기네들이 그 기준에 맞게 따로 제작해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그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를 자기는 시험 통과했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 판매를 해서 그게 나중에 밝혀서 전면 리콜 당하고 도요타 회장이 직접 그 전 세계적인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일부 소수의 경영진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은폐해야 돼. 우리 기업에 손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은폐하고 사람들한테 좀 싸게 제작해서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남기자 같은 이런 나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도제적 경영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점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넘어갑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점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를 하게 되면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바로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사고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뭐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사기죄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대한 주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또는 경영 상황을 조작해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들, 그렇죠? 대응책들이 제시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자, 첫 번째 대응책은 바로 뭐다? 스톡옵션의 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톡옵션은 바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외부에서 경영자를 초대를 해봤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초대해온 시점에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한 주당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네가 경영을 잘하면 주식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네가 경영만 잘해놓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10,000원의 가격에 너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진은 어때요? 내가 기업을 운영을 잘해서 기업이 잘 커지면은 어때요? 이윤이 증가하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자신은 그 차익만큼 이득을 확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게 스톡옵션의 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 자, 요것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을 할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지금 이 문단에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 해결 방식이 바로 뭐다? 경영진에게 뭡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일종의 그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일종의 그 뭡니까? 심리 자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문단을 보면 바로 뭐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 기업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단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바로 뭐다? 세 번째, 보완책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보기 좋게 위에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밑으로 화살표 한 다음에 정리하실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완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첫 번째, 기업적 측면에서는 자, 첫 번째로 스톡옵션 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톡옵션은 바로 뭐다?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스톡옵션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이 스톡옵션은 그쵸? 권리 행사 여부나 시점은 경영자 자유로 맡겨놓는 것이 스톡옵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기업의 주식 가치가 일정 목표치 이상 도달 시 보상을 지급하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포상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업 경영에 그쵸 전문성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을 그쵸 두 번째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공적 제도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 제도들은 가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 자, 공적 제도의 첫 번째는 경영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인기 끌었던 이태원 클래스 같은 드라마 본 적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번에 뭡니까? 이 뭐 장가 그 회사에 그 대주주가 누구누구가 생겼다, 뭐 몇십억을 누가 주식을 샀다, 이런 명단들이 쭉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 뉴스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삼성전자의 이번 1사분기 매출은 얼마이고, 손해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은 얼마이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누구나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놓은 것을 경영 공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인 인사를 이유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 요것이 바로 두 번째, 그렇죠? 공적 제도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 회사의 이사회는 뭡니까? 일정 비율 이상은 무조건 사회이사를 초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업 경영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존재할 거니까 사회이사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완책 두 번째는 바로 공적 제도의 측면으로 제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바로 경영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기업의 정보를 정보 제공을 법적 의무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이고, 자, 두 번째는 사회 이사 제도. 자, 요거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업 이사회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뭡니까? 이태원 클래스도 보면 마지막에 김다미가 그 장가의 사회이사로가 선출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이사 제도 때문에 가능한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봤으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이 글의 전개 방식도 당연히 우리는 국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처음에는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장점을 제시하고 단점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뭡니까? 소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글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회문화 지문. 그쵸? 자, 바로 기업에서의 다두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과학 지문이죠. 플라스틱 관련 지문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극혐에 맞지 않는 과학 지문이죠. 그쵸?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이제 이 글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쉽게 간편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자 여기서는 다른 글과는 다르게 좀 독특하게 바로 뭐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바로 뭐다? 그 대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용어의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플라스틱은 정확하게 뭡니까? 정의를 내리면 바로 뭐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게 플라스틱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이제 막 녹아가지고 변형이 되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약한 거는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플라스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또 단단한 것들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은근슬쩍 중합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중합은 바로 뭐다?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것이 바로 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은 바로 뭐다? 이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분자이다. 자, 요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자, 공유결합은 그죠? 바로 뭐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 이것이 공유결합이라는 거죠. 자,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자, 여기서 이 부분 간단한 공식으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다? 공유 전자쌍 수와, 그렇죠? 원자 간 결합력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이런 거는 알아둬야 돼요. 왜? 자꾸 이런 걸 이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왜? 보기나 이런 데서는 바깥 전자 껍질 7개 있다, 6개 있다 이러면 무슨 상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함정으로 쓰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그 모양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폴리에틸렌은 바로 뭐다? 2개의 그쵸? 탄소 분자와 그 다음 4개의 수소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또 계속 봅시다.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자, 요 두 개의 산소 원자는 서로 어떻게? 요렇게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자, 요 수소 원자와는 단일 결합 한 번씩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분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합 중에 하나는 결합력이 강하고 하나는 결합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설명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다?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가능성이 사실상 80% 이상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순서를 매겨가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 과산화물 게시제가 게시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자 껍질이 7개. 하나, 둘, 셋, 여기 나지 말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있는 7개의 형태 있는, 아까 앞에서 8개가 안정된 상태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7개가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때 이 불안정한 원자는 어떻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일 결합을 한다. 즉, 약했던 결합을 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다시 어떻게? 얘랑 하나의 단일 결합을 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가 생겨요? 얘가 지금 갑자기 한 개가 왕따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네 번째.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에틸렌 분자가 여기다 그리면 연결을 넣기가 좀 힘들겠네요. 수소 하나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리기 편하게 H고. 자, 그러면 다른 에틸렌 분자 요렇게 있는데 원래도 얘도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고 역시 여기는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얘가 지금 불안정해져서 어떻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어떻게 요렇게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또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슬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분자와 반응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그쵸? 항상 마지막에 남는 요쪽에 있는 탄소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중결합이 안 되니까. 그쵸? 자,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그쵸?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자,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안정된 상태가 되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서로 다른 사슬과 만나가지고 결합을 하면 안정된 상태가 되고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요 과산화물 게시제로 인한 사슬이 있었는데 그 사슬의 끝과 요 사슬의 끝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둘 다 안정된 형태가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러한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단에서는 바로 에틸렌 이제 그 화합물이 과산화물 개시제를 통해 가지고 고분자 화합물로 변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단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그 원자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으로 조금 표현하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로만 설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지문보다 먼저 뭘 파악해야 된다? 과학 지문에서는 문제의 그림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제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확률 100%로 이런 과정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림에다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번호 1번, 2번, 3번, 4번을 그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사실 그 그림 있는 문제는 무조건 3점짜리 문제거든요. 3점짜리 문제는 바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헷갈릴 일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뭡니까 이익을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을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그림이 있는지 파악할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문을 읽다가 과정이 나오는 부분 분명히 나오는데 과정 부분이 나오면은 그림과 함께 읽으면서 똑같이 번호를 표시할 것, 이러면 여러분들 3점짜리 문제 거저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을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자, 이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다?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결정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지고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결정 영역이 영역의 비율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 이것은 자, 그래서 많아질수록 유연성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 영역이 높아질수록 유연성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충격에 약한 이런 성질이 있고, 또 반면에 가공성도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점점 불투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장점은 바로 뭐다?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변형이 낮아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그 말은 무엇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결정 영역을 조절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쓰죠. 음식을 담아놓는 뭐 라겐락 같은 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라겐락 같은 통을 우리가 쓸 때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 안에 뭘 넣어놨는지, 가뜩이나 어머니들 맨날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죠? 뭘 넣어놨는지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 투명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뭐다? 이런 라겐락 같은 통을 만들 때는 결정 영역의 비율을 줄이겠죠. 알겠습니까? 반면에 자, 실제로 플라스틱은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쓰는 위험한 그런 그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통으로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우주로 보내려면은 그 대기권을 뚫을 때 그 엄청난 열을 견뎌내야 되고 굉장히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 결정력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버리면 단단해지기도 하고 열에 의한 변형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과학 시간에 쓰는 어떤 위험한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보관하는 병이나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 때도 역시 어때요? 결정력의 비율을 높여버리면은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즉 그 말은 다른 화학 물질이랑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력이 높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결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뭐다? 그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플라스틱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두제적 경영 사회문화 지문과 플라스틱이라는 과학 분야의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는 지문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잠시 쉰 다음에, 알겠죠? 주제복합 지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